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0일 DMQA 연구실 오픈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반도체 산업에서의 액티브 러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제조 산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개드리고 거기에 따른 데이터와 태스크를 말씀드린 다음 액티브 러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반도체로 적용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황성진이고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에 2021년도부터 석사 과정으로 공부 중에 있습니다. 저는 김성범 교수님께서 이끄시는 DMQA 연구실에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사전적으로는 전기 전도도가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인 물질을 총칭합니다. 전기를 흘렸다 끊었다를 조절을 하면서 사용하는 건데요. 보통 반도체 산업에서의 반도체라는 단어는 집적 회로의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집적 회로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 회로를 하나의 칩에 모아 구현한 것으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굉장히 수많은 세밀한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반도체 제조 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페이지는 반도체 제조에 대해서 간략히 표시한 오버뷰인데요. 먼저 반도체의 바탕이 되는 웨이퍼 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실제 생산 라인으로 들어와서 반도체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팹 공정, 그리고 완성된 반도체가 잘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하는 EDS,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패키징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단계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은 웨이퍼 제작 단계입니다. 웨이퍼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집적 회로를 만들기 위한 바탕이 되는 얇은 기판으로 이 집적 회로를 하나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웨이퍼라는 원판 위에다가 수백 개의 칩을 그려서 한꺼번에 만든 다음 나중에 나눠서 각각의 제품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탕이 되는 웨이퍼를 제작을 하는데요. 전기적인 성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실리콘 원석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한 순수한 실리콘 용액에서 위로 당기면서 표면에 있는 결정 성장을 통해 성장시킵니다. 이 원통형의 물질을 인곳이라고 하는데요. 순수한 실리콘 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위로 당겨서 완성이 되면 이것을 하나하나 잘라서 그 표면을 연마해서 아주 깨끗하고 매끄러운 원판 형태의 웨이퍼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웨이퍼는 생산 라인으로 들어와 팩 공정이 진행됩니다. 팩 공정은 원하는 구조의 반도체를 실질적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맨 처음 웨이퍼는 위에 회로가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스케치북과 같은 상태입니다. 팩 공정을 지나서 완성되게 되면 반도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전자회로가 완성됩니다. 이 팹 공정 내에서는 한 개의 스텝에 한 개의 설비에 들어가서 그 과정이 단계별로 진행되는데요. 우리가 먹고자 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스텝별로 쌓고 패턴을 만들어 내리고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우고 표면을 평탄화하는 등의 이러한 과정들을 쭉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스텝은 300개에서 500개 정도 되는데요. 시간으로 따지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몇 달까지 걸리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 수백 개의 스텝들을 8가지로 나누어서 그 종류별로 8대 공정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포토는 회로 패턴을 그 웨이퍼 위에 찍어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엣치는 그 모양대로 패턴을 깎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디퓨전이나 CVD 메탈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구조에 맞는 막지를 쌓아 올리는 역할을 하고 CMP와 같은 경우는 표면 연마, 평탄화를 합니다. 클린 같은 경우는 용액에 의한
클리닝으로 불순물 제거와 같은 걸 진행을 하고, 임플란타에서는 이 반도체가 반도체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이온을 주입하는 역할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8개의 종류의 작업에 따라서 원하는 전자 회로를 얻게 되고, 추가적으로 이 8대 공정 사이사이에 웨이퍼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품질 상태를 계측하는 인스펙션 스텝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펩 공정을 통해 완성된 웨이퍼는 EDS 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Electrical Die Sorting이라는 이 정기적 특성 검사는 웨이퍼 상태의 각 칩들이 우리가 원하는 품질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테스트합니다. 즉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건데요. 이 EDS 안에도 몇 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먼저 ET 테스트 NWBI에서는 정기적 작동 및 전류 특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핫콜드 테스트에서는 이 칩이 특정 온도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리페어 앤 파이널 테스트에서는 수선이 가능하다면 칩을 수선하고 그게 아니라면 최종 불량 판단을 내립니다. 최종적으로 불량이라면 그것이 제품화되지 않도록 식별을 위해 잉크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EDS 검사가 끝나고 나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웨이퍼 빈 맵이라는 형태로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웨이퍼 위에 있는 칩들이 정상과 불량으로 나뉘어 표시되게 됩니다. 이때 엔지니어들은 웨이퍼의 총 칩 수분에 정상인 칩 수를 가지고 수율을 계산하여 결과값으로 사용합니다. 수율은 기업의 이윤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EDS 검사까지 통과한 웨이퍼는 마지막 단계인 패키징을 진행합니다. 패키징은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웨이퍼를 칩으로 나눈 뒤 단자 간 연결을 위한 정기적인 포장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반도체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칩의 완성 형태가 되며 여러 가지 기판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반도체가 생산되는 과정을 지켜보셨는데요. 반도체가 만들어질 때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데이터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생성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서버에 전부 다 저장되어서 각각의 엔지니어들이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데이터가 있지만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표적인 데이터 5가지로 나누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재 원자재 데이터입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원석, 케미컬, 가스 등이 생산 라인으로 입고될 때 이러한 소재들의 성분이나 불순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입고 시점마다 어떤 성분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불순물은 어느 정도인지를 테이블러 데이터 형태로 가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음은 펩 공정 중에 발생하는 데이터입니다.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Fault Detection and Classification이라는 FDC 데이터고, 이것들은 공정 설비 내에서 모니터링되는 센서 데이터입니다. 두 번째는 공정 사이사이 웨이퍼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별도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생성되는 계측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산 라인 물류 이동과 같은 이력 데이터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FDC는 설비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센서로부터 받아오는 각종 파라미터 데이터입니다. 일반적으로 진행 시간에 따라 온도, 압력, 케미컬량들이 변하는 것을 타임 시리즈 형태의 데이터로 제공합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X축이 시간일 때 어떠한 파라미터가 시간대별로 변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형태입니다. 이때 이것이 정상인지 불량인지는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고 여러 웨이퍼의 데이터를 중첩을 했을 때
서로 다른 것들이 발생을 한다면 그것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엔지니어 판단 하에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계측 데이터는 검사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계측 설비는 웨이퍼 위를 쭉 스캔하면서 웨이퍼의 현재 품질 관련 정보를 수집합니다. 계측 설비별로 수집하는 정보는 각각 다른데 어떤 종류의 계측기는 파티클 분량이 웨이퍼 위에 떨어지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또 다른 설비 종류는 패턴 사이의 거리가 제대로 형성됐는지, 또 어떤 것들은 막질의 두께가 제대로 형성됐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각각 종류별 계측기에 따라 나오는 계측 데이터도 다른데요. 파티클 분량 같은 경우는 분량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표시해주는 디펙 맵, 그리고 그 분량의 실제 전자현미경이나 광학현미경의 모습을 담은 디펙 이미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패턴 사이의 거리나 막질의 두께와 같은 경우는 웨이퍼 위의 좌표와 함께 그 지점에서의 파라미터들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은 엔지니어들의 관리선 이하로 웨이퍼들이 계속해서 양호하게 진행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별도의 데이터도 존재하겠습니다. 다음은 팩 이력 데이터입니다. 팩 이력 데이터는 웨이퍼가 각 스텝에서 설비에 인, 아웃된 이력 등을 전부 저장하는 데이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웨이퍼가 설비 사이를 이동을 할 때 이러한 이동은 전부 서버에 저장된 스케줄링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퍼가 어떤 시간에 어떤 스텝에서 설비에 들어갔고 나왔는지가 전부 저장되게 되며 그에 따른 특이사항 또한 저장됩니다. 엔지니어들은 이러한 히스토리 데이터를 보고 웨이퍼가 어떤 과정과 어떤 설비를 거쳐 완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웨이퍼 빔 맵입니다. 웨이퍼 빔 맵은 앞서 설명드린 EDS 검사에 의한 결과 데이터로 각 칩의 분량 유무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분량의 종류에 따라 빈 넘버를 부여합니다. 가운데를 보시면 웨이퍼가 없는 지역은 0, 정상인 곳은 1, 그리고 분량은 종류에 따라서 한 개의 번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번호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웨이퍼 빈맵 데이터는 X, Y 좌표에 빈 넘버가 붙어 있는 n 곱하기 n 곱하기 1 형태의 이미지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 웨이퍼 빈맵의 패턴의 형태와 그리고 빈 넘버를 통해서 어떤 공정이 원인이었는지를 유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반도체 데이터 도메인들은 결국에는 웨이퍼 아이디라는 하나의 키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웨이퍼는 이 웨이퍼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입고된 소재를 사용했을 것이며 또 만들어지는 시점에 어떤 센서 데이터가 있었고 불량들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설비 히스토리는 어땠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율은 어땠는지를 가지고 각각의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데이터 분석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그레션 문제입니다. 선행하는 데이터로부터 수율 등의 후측 데이터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FDC나 계측 데이터가 있다면 이를 통해서 최종적인 수율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이 경우 웨이퍼 빈맵과 같은 데이터는 패턴은 눈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레이블은 처리가 안 돼 있는 형태입니다. 때문에 각각은 엔지니어에 의해서 어떤 패턴인지 분류를 하는데요. 모델을 통해서 이러한 클래스를 분류하는 것에 사용한다면 이상탐지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 2번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웨이퍼 빈맵에 대한 분류 문제를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웨이퍼 빗맵의 분류 문제는 불량의 원인을 찾기 위한 시작점이 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엔지니어들은 웨이퍼 빗맵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그 추정 원인이 무엇이고 거기에 관련된 부서는 어딘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웨이퍼 빗맵을 먼저 분류해서 어떤 유형인지를 파악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웨이퍼 빗맵 데이터는 데일리 수천 수만 매 대량 생성되지만 레이블이 없는 상태로 생성됩니다.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엔지니어가 전부 다 분류해서 레이블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학습에 필요한 레이블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론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 볼 수 있겠지만 이번 세미나에서는 액티브 러닝을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액티브 러닝이란 소량의 레이블드 데이터를 통해 모델을 구축하고 이후 학습에 더 좋은 샘플을 선별해서 업데이트하여 단기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는 준지도 학습의 일종입니다. 중간에 사람이 관여하여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사람이 협동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언레이블드 풀에서 소량의 샘플만 레이블링 처리해서 레이블드 풀로 구성합니다. 이 소량의 풀로 먼저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하는데요. 이 시점에서 모델은 그다지 좋은 성능은 아닐 겁니다. 그 다음 언레이블드 풀의 샘플을 이 모델의 인풋으로 넣어줬을 때 현재의 모델이 쉽게 분류할 수 있는 샘플도 있고 어려운 샘플도 있을 것입니다. 액티브 러닝에서는 이 중에서 학습에 더 좋은 샘플을 우선적으로 골라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좋은 샘플을 계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과정을 샘플링 스트래티지 또는 uncertainty estim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unlabeled 풀드 중에서 학습에 효과적인 샘플을 계산을 했다면 그중 가장 좋은 탑 K개를 엔지니어에게 제공합니다. 엔지니어는 이를 직접 분류하여 레이블드 풀로 업데이트하고 이를 통해 많아진 업데이트 데이터로 모델을 재학습시킬 때 성능이 더 좋아지는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이 과정 한 바퀴를 1페이즈라고 하고 페이즈를 반복해 가면서 계속해서 성능을 높여갑니다. 이렇게 좋은 샘플만을 선별해서 먼저 학습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언레이블드 풀 전부를 레이블링 하지 않아도 되고 레이블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액티브 러닝은 다른 샘플들보다 모델의 성능을 더 많이 향상시킬 수 있는 useful 샘플이 존재한다고 보고 이를 우선적으로 골라 학습시키면 더 빠르게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왼쪽 랜덤 샘플링을 보면 최초 레이블드 데이터에 언레이블드 데이터에서 아무 샘플이나 랜덤하게 가져와서 추가해주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페이스가 증가할수록 레이블드 데이터는 늘어나지만 모델의 성능은 그다지 증가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샘플링 스트레치를 쓴다면 언레이블드 데이터 중에서 성능을 더 많이 향상시킬 수 있는 유스풀 샘플을 보라색으로 표시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이러한 유스풀 샘플을 잘 가져오는 샘플링 스트래티지를 쓴다면 페이스가 증가할수록 더 효율적인 샘플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고 이는 모델이 더 빠르게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useful 샘플의 기준은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useful 샘플을 정의하는 기준은 샘플링 스트래티지 접근 방식에 따라 다른데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4가지 접근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휴리스틱 어프로치는 확실하지 않은 예측 확률을 갖는 샘플이 더 효과적인 샘플이라고 보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앙상블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에 이 모델들이 서로 다르게 예측하는 샘플이 어려운 샘플이며 효과적인 샘플이라고 봅니다. 디스트리뷰션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개념 자체가 다른 샘플들을 대표하는 중심 샘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이 되는 이러한 샘플들을 우선적으로 학습시키는 걸 목표로 합니다.
네 번째로 베이지안 어프로치입니다. 베이지안 어프로치는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의 언서트티를 가지고 이것이 크면 더 어렵고 더 중요한 샘플일 것이다 라고 판정하는 형태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휴리스틱 어프로치는 가장 고전적인 형태로 클래스 분류에 대한 확률값으로부터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벡터 공간과 결정 경계에서 샘플 1번은 높은 확률로 붉은색의 클래스 A로 분류될 것이고 샘플 2번의 경우는 녹색의 클래스 B로 분류되겠지만 결정 경계에 매우 가깝기 때문에 그 확률은 낮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클래스별 확률을 이렇게 적었을 때 휴리스틱 어프로치는 결정 경계에 더 가까운 2번과 같은 샘플이 모델이 분류하기 더 어려우며 이후 학습에 더 효과적인 샘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휴리스틱 어프로치의 대표적인 3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리스트 컨피던스 방법은 샘플의 가장 높은 확률이 낮을수록 그 샘플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1번 샘플의 경우 0.9, 2번 샘플의 경우 0.5가 가장 높습니다. 둘 중에 더 낮은 0.5의 2번 샘플을 선택하는 형태입니다. 마진은 첫 번째로 높은 확률과 두 번째 높은 확률의 차이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1번 샘플은 0.9 빼기 0.05, 2번 샘플은 0.5 빼기 0.3으로 마찬가지로 계산값은 다르지만 2번을 선택하게 됩니다. 엔트로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확률과 로그 확률의 값을 곱한 걸 썸메이션 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1번과 2번을 계산해 보면 2번의 엔트로피가 더 크게 나오고 엔트로피가 더 큰 2번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세 개는 결국 확률값을 이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계산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정 경계에 가까울수록 더 어렵고 효과적인 샘플로 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앙상블 어프로치로 동일 샘플에 대한 여러 모델들의 결과 베리에이션을 통해서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쿼리 바이 커미티라는 방법이 있는데 각각 학습시킨 모델들이 투표를 진행하고 그 결과가 가장 엇갈린 샘플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3개의 모델을 각각 훈련시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에 unlabeled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 각각의 모델들은 서로 다른 결정 경계를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회색의 1번 샘플 같은 경우는 어떤 모델이든지 A 클래스 쪽으로 분류를 할 것입니다. 반대로 2번 샘플의 검은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모든 모델이 B 클래스로 분류하는 샘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3번과 4번 같은 샘플은 각각의 모델이 서로 다른 결과로 예측하게 됩니다. 이 쿼리 바이 커미티에서는 이렇게 서로 엇갈린 결과의 샘플들을 더 어렵고 이후 학습에는 더 효과적인 샘플이라고 보고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계산값은 각각의 모델이 투표를 한 값을 가지고 엔트로피를 계산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디스트리뷰션 어프로치는 샘플의 분포 내에서 다른 샘플을 대표하는 주요한 샘플이 있다고 보고 그것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코어셋이 있는데요. 코어셋 같은 경우는 보이시는 것처럼 파란 샘플들이 주변에 있는 빨간 샘플들을 대표할 수 있고 이러한 파란 샘플들을 골라내서 학습시키자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빨간색을 대표하는 센터 파란색을 선정을 하고 이 파란 샘플로부터 다른 샘플을 커버하는 디스턴스를 델타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디스턴스 델타가 최소화되도록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하면 최종으로는 이 파란 샘플이 다른 샘플들의 디스트리뷰션을 전부 커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파란 샘플들을 골라서 먼저 학습을 한다면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방법론입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지안 어프로치는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의 uncertainty 값을 계산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샘플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베이지안 액티브 러닝 바이 디스어그리먼트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 웨이트의 확률 분포는 드랍아웃을 진행할 때마다 바뀌는 아웃풋으로부터 근사할 수 있다는 걸 수학적으로 밝히고 언서튼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드랍아웃의 노드가 켜지고 꺼지는 것이 달라지면 이 결과값도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이 계산을 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확률값의 변동이 생길 텐데 어떤 샘플마다 이 확률의 변동이 크다면 그 샘플은 모호성이 큰 것이고 그것이 언서튼티가 큰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예시를 들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샘플을 모델에 넣었을 때 첫 번째 드랍아웃에서는 이러한 노드들이 꺼지고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값으로 샘플 첫 번째 것은 0.5가, 샘플 2는 0.7이 나왔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진분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랍아웃의 노드를 바꿔서 온오프를 바꾼 상태로 두 번째 드랍아웃을 진행했을 때 샘플 1은 0.5, 샘플 2는 0.7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계속해서 드랍아웃이 되는 노드들은 변경이 되고 그에 따라 결과값도 변하게 되는데 샘플 1은 0.9가 됐고 샘플 2는 0.7로 계속 일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도 진행했을 때 0.9와 0.7이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샘플 1은 0.5, 두 번 0.9로 드랍아웃을 진행할수록 확률이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샘플 2번과 같은 경우는 0.7로 계속 일정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BALD 방법론에서는 전체 확률의 평균의 엔트로피를 계산하고 그리고 각각 드랍아웃 차수마다의 엔트로피의 값의 서메이션을 계산해서 이 둘의 차이를 가지고 언서튼티로 사용합니다. 말하자면 드랍아웃을 진행할 때마다 확률값이 변하면 이 둘의 차이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드랍아웃을 시도할 때마다 확률이 변동된다면 그것이 어려운 샘플이고 학습에는 효과적인 샘플로 골라내겠다라는 형태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샘플 1이 선택되게 됩니다. 이제 액티브 러닝에 대해서 살펴봤으니 반도체 산업으로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이 논문은 2020년 5월에 IEEE 반도체 분야에 게재된 논문으로 국내 심재웅 저자님과 강석호 교수님, 조성준 교수님께서 지도하신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웨이퍼 빗맵의 분류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샘플 스트래티지 평가를 했는데요. 실험 구조는 앞서 설명드린 액티브 러닝 구조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레이블드 웨이퍼 맵스를 가지고 CNN 모델을 학습시키고 다음 unlabeled 데이터 중에서 샘플링 스트래티지를 통해 좋은 샘플들을 가져와서 레이블 데이터로 추가시키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이 페이즈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정확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측정을 했는데요. 그 실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로축의 페이즈가 진행될수록 세로축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노란색의 랜덤 샘플링보다 다른 모든 종류의 샘플링 스트래티지가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베이지안 드랍아웃 방법론은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요. 이 페이즈를 줄였는데도 이 정도 성능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레이블링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반도체 산업에서도 액티브 러닝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반도체 제조 공정과 거기서 생성되는 데이터 도메인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대량의 언레이블드 데이터가 생성되어 엔지니어 분석 업무로 가중될 때 이를 머신러닝으로 학습시키고자 했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레이블링 비용을 절감하고자 했습니다.
액티브 러닝은 이러한 레이블링 비용 절감 문제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고, 다만 엔지니어가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을 돕는 별도 모듈을 추가한다거나 모델의 성능 자체를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을 병행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8월 20일 DMQA 오픈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